오늘 오늘 강의의 주제는 사랑의 5가지 언어 가지고 부부 관계를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게리 체프만 박사님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과 그리고 이상학 교수님의 사랑과 나눔에 대한 목회신학적 관점의 핵심 가치에 대한 연구, 이 2가지 책을 기반으로 제가 강의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그 책과 논문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나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좀 발견하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검사지를 이제 집에 가져가셔서 남편이 가장 기분이 좋을 때, 아내가 가장 기분이 좋을 때, 여보 이거 한번 해봐,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해 주려고 해 라고 하고 알아차리셔서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녀가 원하는 방식으로 더 사랑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림책 지도가 있고요. 그 다음 주에는 자녀편을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자녀 사랑의 언어는요, 한국에도 번역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자녀편으로 여러분들이 자녀의 사랑의 언어도 또 발견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자녀의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원하는 또 사랑의 언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하려고 해요. 자, 우선 게리 체프만이 사용한 언어를, 이론을 좀 이해하려면 개념을 우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을 정리를 할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을 무엇으로 보냐? 언어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언어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한국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특징은 말이 통해야지 우선은 생각을 알고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도 마치 언어와 같다. 그래서 옆에다 한번 써보세요. 그 사랑은 언어가 통해야 마음이 통한다. 언어가 통해야 마음이 통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뭐예요? 사랑의 언어가 통해야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한다고 메시지를 전해도요, 그 사람이 사랑을 못 느끼면 그건 이게 꽝인 거거든요.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좀 하면, 저희 어머니는 사랑의 언어가 봉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를 향해서 늘 쇠밥을 해주셨어요. 새벽마다 쇠밥을 하는 게요, 제가 이제 엄마가 돼 보니까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그럼 제가 무슨 잠결에, 옛날에는 요즘같이 좋아져서 아이들이 뭐 8시 반, 9시까지 가고 그렇지 않잖아요. 8시 50분까지 가더라고요, 요즘은. 저희 때는 어땠냐면 우리 막 7시까지 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안 그랬나? 7시 반이었나? 아무튼 굉장히 일찍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가 멀어가지고 5시 반에 나갔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려면 5시에는 이제 씻고, 저희 엄마가 진짜 밥 먹인다고 쫓아다니셨어요. 한술 먹인다고. 굉장히 좋은 엄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사랑으로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희 제가 나중에 이 게리 체프만 박사님 책도 공부하고 어머니와 충분히 결혼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저희 어머니의 사랑의 언어는 흰밥이었어요. 쇠밥.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찬이 그닥 준비되어 있지 않은 쇠밥이었어요. 저는요, 자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머니가 저를 사랑한다고 쇠밥을 해주셔도 그거를 저는 정말 결혼하기 전까지는 사랑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안아주시거나 지연아 사랑한다 이 말을 해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서툴고 간지럽고 그런 배경에서 자랐으니까, 제가 아이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사랑한다, 그리고 막 이렇게 허그하고 이런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굉장히 어렵죠. 그럼 저는 뭘 하는 게 좀 익숙하겠어요? 저도 똑같이 흰밥 해주는 게,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나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고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오래 살아도 모릅니다. 내 방식대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언어라고 한다는 거는 뭐냐면, 영어, 일본어, 독일어, 뭐 프랑스어 이런 것처럼 사랑을 카테고리로 5가지로 분류한 거예요. 근데 이 5가지가 손가락에 5개니까 5개가 아니고요. 이 게리 체프만 박사님이 오랫동안 부부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하면서 발견한,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랑하면서 부부 생활했던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 그 요소가 바로 이 5가지다. 그래서 5가지가 뭐냐? 옆에다가 한번 보세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5가지예요. 말, 시간, 봉사, 선물, 봉사, 스킨십.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도 사용하셔야 되고 배우자를 이해하는데도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외우셔야 돼요. 아, 사랑을 사람들이 배우는 방식에는 5가지가 있구나. 마치 이거예요. 영미권에 가서는 영어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가서는 히브리어를 써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배우자를 만나면 이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저희 친정엄마를 제가 만나면 어떤 언어를 써야 돼요? 그 사람이 원하는 언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 5가지를 외우시라는 거예요. 이것만 외우면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이 5가지가 필요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람마다 가장 편안하고 좋아하는 언어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5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 주로 사용하는 사랑받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안 해줘도 인정하는 말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랑의 언어일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스킨십 안 해줘도 돼요. 말로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관찰해 보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치원 선생님들 같아요. 말로 다 하시더라고요. 어린이집 선생님들. 말로 누구누구야 뭐뭐뭐뭐뭐뭐뭐뭐뭐 하면 좋겠어. 그러면 애들이 막 하잖아요. 제가 보면서 야, 유치원 선생님들한테 배워야겠다. 근데 어른들이 보면 약간 얄미워. 왜 그래요? 말만 해요. 말을 엄청 예쁘게 해서 애들을 막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근데 간혹 보면 배우자 중에 어떤 분도 그렇게 말을 잘하셔서 남편을 잘 움직이고 아내를 잘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 사람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선물은 필요 없어요. 근데 뭐가 필요하냐면 스킨십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아야 되는 게 이따가 우리 하나하나 다 배울 거지만 스킨십이 성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스킨십은 이렇게 손을 만져주거나 어깨를 하거나 이런 이렇게 가벼운 터치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게 스킨십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남자들은 아마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이 아닐까? 근데요, 제가 나중에 또 해보겠지만 남자라고 다 스킨십이 아니더라.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그거는 생리적 욕구고 사랑의 언어는 아니에요. 이거 구분을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각자마다 좋아하는 게 다르구나. 그래서 배워야 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왜 오해를 하고 갈등과 다툼이 있냐면 내가 좋아하는 방식을 자꾸 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하면 계속 흰밥을 주는데 저에게 흰밥은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몸에 안 좋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비엔나 소세지를 해주시면 좋겠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햄도 데쳐. 맛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스팸. 그 비싼 스팸을 사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애들 먹는 분홍 소세지도 한번 먹어보고 싶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근데 몸에 나쁘다고.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고기도요. 제가 비계를 못 먹고 닭고기도 닭 껍질을 못 먹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항상 벗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닭껍질을 먹어본 게 시집 와서예요. 저 집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닭껍질, 각종 비계 막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댁은 저를 사랑하는 방식은 뭐겠어요? 껍질을 주는 거죠. 이해를 해보세요. 그죠? 뭔지 아시겠죠? 저희 집은 사랑하는 방식이 껍질 떼고 껍질을 본 적이 없어요. 닭도리탕 할 때도.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왜 오해가 있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좋아해요. 마치 학과 여우처럼. 이해가 확 되시죠? 학과 여우가 서로 친구가 되고 싶은데 친구가 못 된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주는 거예요. 학은 불의로 먹어야 되는데 여우가 이렇게 접시를 이렇게 판판한 걸 주니까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이든 아니면 사회생활할 때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 조금만 이제 저랑 훈련하시고 좀 더 많이 강의를 들으시면 사람을 검사하지 않고도 저 사람의 언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드럽게 이성이라고 할지라도 악수를 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상대방이 좋아하고 원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그걸 주는 것이 사랑을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먼저 정리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걸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사랑 다시 배우기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세요. 사랑 다시 배우기. 그럼 뭘 배우냐? 사랑은 첫 번째 언어이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배울 때 배워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 영어를 배워가지고 뭐 하려는 거죠? 영미권에 가서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식으로 말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랑을 이걸 배워서 뭐 하려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랑이라는 언어를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배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선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의 사랑의 언어를 모른다. 우리는 대부분 이제 배우자랑 관계가 어려운 게 뭐냐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잘한다라고 합니다. 생각해요. 근데 제가 30년, 40년 사신 어른들을 뵈도요. 모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이것도 아직도 몰라? 나에 대해 그렇게 몰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어의 특징이 뭐냐면 언어는 쓰면 쓸수록 늘잖아요. 사랑의 언어도 쓰면 쓸수록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언어의 특성을 빌어서 여러분들도 잘 쓸 수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걸 잘 쓸 때 늘 내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방식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나는 밥이 아니야. 나는 엄마가 나랑 같이 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적,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나중에 결혼하기까지 그때까지 계속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늘 비 오는 날 이렇게 초등학교 때 특히 그런 거 있잖아요. 비 오는 날 집에 막 우산 없어가지고 가방 이렇게 막 하고 막 뛰고 나중에는 그것도 안 돼가지고 중학교 때 막 이럴 때는 학교가 뭐 가까워야 이 정도 뛰는데 한 30분 걸어야 됐거든요. 그러면 뭐 그냥 다 접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엄마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떤 집에서 간식을 막 자녀를 막 해주는 냄새가 나면 핫케이크 같은 거 되게 싸잖아요. 그런 거 막 집에서 구워주고 그러면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엄마가 집에 계셔가지고 저를 위해서 좀 맛있는 걸 해주고 같이 이야기해주고 이런 것들을 좀 원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퇴직하신 다음에도 계속 나가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나가신 거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는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사랑의 언어 방식이 다르니까 그때도 저희 어머니가 예를 들면 고사리를 언제 캐는지 모르겠는데 고사를 캐는 시기가 있으면 또 이제 외박을 하세요. 이제 지방으로 가셔서 그러면 그럴 때도 사랑의 언어가 뭐라고 그랬죠? 밥 해주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또 해놓고 가세요. 반찬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오늘날 친정에 저희 집에 오셔도요. 제가 원하는 걸 물어보지 않으세요. 본인이 먹고 싶은 걸로 해오시면 저는 사실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러려니 마음을 접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니까. 근데 그걸 이해할 때까지는요. 저도 이제 내일 모레 나이가 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진작에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좀 채워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결혼하기 전에 한 30살 땐가 엄마 나는 밥이 아니야. 그래도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도 못 알아듣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사랑을 언어라고 할 때 중요한 방식은 상대방이 원하는 걸 채워줘야 그 사람이 사랑을 느낀다는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상대방이 원하는 걸 채워주려고 해도요. 내 몫으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랑의 아이러니고 비극인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면 진짜 피곤하지 않으셨겠어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퇴근 시간이 그렇게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가셨다가 하루 종일 일하고 빠르면 7시, 대충 한 8시 정도 귀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밥하시고 반찬하시고 그 다음에 빨래하시고 뭐 방도 닦고 막 이러면
아마 항상 11시, 12시에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잠이 모자라셨을 텐데, 그리고 밥하고 그러려면 또 얼마나 일찍 일어나셔야겠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셨어도 제가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아무리 해주려고 해도 최선을 다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그걸 안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점은 게리 체프만 박사님도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사실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막 열심히 하려고 이를 악물고 또 해도 상대방은 그게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더 잘하지 못해서 그렇다.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가끔 이런 쪽으로 너무 많이 가거든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완벽하게 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진짜 남편에게 헌신적이고 아이에게 잘했던 분이 계시는데, 이 남편은 어떤 분이냐면 참 사람이 참 서로 부족한 부분을 만난다고, 이 여자분이 참 부지런하고 성실하시면 대부분 남편들은 덜 부지런하시고 덜 성실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 아내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도 우리 집에 언젠가 해 뜰 날이 오겠지. 가난하고 힘들어도 우리 건강하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오랜 실업의 기간이 끝나고 이제 남편이 드디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열심히 출근을 하는 거예요. 돈은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아내는 마음이 좋았어요. 근데 출근을 하면서 좀 시간이 지났는데, 한 몇 개월 지났는데 느낌이란 게 약간 이상한 거예요. 여자들은 참 이상하죠? 그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봤더니 그냥 잘 다니는 줄 알았더니 거기서 어떤 젊은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피우는지도 모르고 혼자 애들 챙기고 열심히 일하던 이 여자는 와르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당연히 난리를 피웠겠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애들도 있는데 제정신이냐. 내가 용서할 테니 빨리 정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그 여자와 그런 이중 생활을 정리하지 않았어요. 근데 참 우리는 참 본질적으로 죄인인 게, 자기가 잘못해도요, 잘못한 사람은 참 뻔뻔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야, 네가 너무 가난하니까 너네 친정이 도와주질 않아서, 그리고 야, 네가 돈 벌어오라고 그래서 내가 나가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냐? 이런 적반하장의 말, 또는 야, 네가 나를 그동안 너무 많이 무시했어, 구박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이제 시댁에도 들리게 됩니다. 그래도 이 여자는 남편이 돌아오겠지, 아이들 생각해서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댁을 오가면서 그래도 잘 섬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몇 년이 지났을 때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그래도 내 아들이 좋겠다고 하는 걔랑 살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자는 정말 의지했던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죠. 내가 그동안 시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여기고 잘 섬겼던 것도 결국은 가재는 개편인가? 이런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을 믿을 수도 없고 더 이상 가정사를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 의논할 수도 없게 됐어요. 평생 검은머리 팥불이 될 정도로 아껴주고 오래 같이 살자고 했던 그 약속은 물건품처럼 사라졌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마음을 마치 대변해 주듯 김나영 시인의 이사라는 시가 있는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남자다 싶어서 나 이 남자 안에 길들어 살 방 한 칸만 있으면 됐지 싶어서 당신 안에 아내 되어 살아왔는데, 20년 전 나는 당신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나 당신밖에 있네. 옛 맹세는 헌 런닝구처럼 바래어져 가고 사랑도 맹세도 배머물처럼 쏙 빠져나간 자리. 25평도 아니야, 32평도 아니야. 사네 못 사네,
내 마음의 공허가 하루에도 수십 번 이삿짐을 쌌다 풀었다 하네. 김나영 시인의 이사라는 시인데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 사람 만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그 부족함이 연약함이 채워질 줄 알았는데 돈도 집도 아니고 남편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만 지켜달라고 했는데 이 배신으로 사랑이 돌아올 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주 극한 상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약속하고 그 약속을 허물 때 우리 마음에는 다 끝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이렇게 100세까지 사는 게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일까? 너무 끔찍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살 생각을 어떨 때 합니까? 아이를 볼 때, 그리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가 그래도 저 사람 기다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내가 저 사람 좀 봐줘야 되는 게 아닌가, 억지로 눈물 삼키듯 마음을 쓰라리면서 아, 내가 그래도 더 다가가야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 한 편을 준비했어요. 오늘 좀 시를, 사랑이라서 좀 시를 많이 들려드리려고 해요. 박영일 시인의 접기로 한다라는 시입니다. 요즘 아내가 하는 걸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지만 접기로 한다. 지폐도 반으로 접어야 호주머니에 넣기 편하고 다 쓴 편지도 접어야 봉투 속에 들어가 전해지듯 두 눈 딱 감기로 한다. 하찮은 종이 한 장일지라도 접어야 냇물에 띄울 수 있고 두 번을 접고 또 두 번을 더 접어야 종이 비행기는 날지 않던가. 살다 보면 이슬비도 장대비도 한순간 햇살에 배겨나지 못하는 우산 접듯 반만 접기로 한다. 반에 반만 접기로 한다. 나는 새도 날개를 접어야 둥지에 들지 않던가. 저는 이 시를 읽고 엄청 많이 울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시 읽으면 이 시가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이런 생각을 딱 합니다. 아, 이렇게 아내를 위해 접어주는 남편을 가진 그녀는 참 좋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시를 읽어도 내가 접어야지, 내 마음을 저 사람을 위해서 접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접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참 우리의 사랑의 또 다른 한계 아닌가, 한계, 우리가 가진 한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국률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국률입니다. 사랑은 추상적이고 뭐라고 딱 설명할 수 없지만 누군가 접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술주정뱅이 아버지의 주사를 온몸으로 견딘 어머니가 있었기에 자녀들이 잘 클 수 있었던 것처럼, 별 보고 출근해서 별 보고 퇴근한 아버지가 있어서 그렇게 많은 식구들이 굶주리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접기로 한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 가정에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가정이 굴러갈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 그렇게 접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사랑은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가만히만 있어도 유지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노력하거나 배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평균 결혼한 부부들이 서로에게 집중하고 마치 강박증에 걸린 것처럼 전화해서 여보 오늘 점심 먹었어? 점심은 뭐랑 먹었어? 누구랑 먹었어? 오늘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전화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콩깍지가 씌워져서 결혼하는 시기까지 과학적인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냐면 최소 18개월에서 3년 사이에는요, 마치 강박증이 뭡니까? 그거 안 하면 못 견디는 게 강박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궁금하고 알고 싶고 걱정되고 막 모든 관심이 막 쏠리는 시간이 18개월에서 3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그 정도 연애하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잡아놨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호르몬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지나면요, 우리가 결혼하고 딱 3년 딱 지나면 뭐라고 합니까? 원래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예. 그래서 이 사람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사실은 정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잘 배워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구사해 주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또 다른 이유는, 특별히 크리스찬에게는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냥 살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리면 대부분 이혼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견디기 힘들면 손을 확 놔버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뒤에 주님만 안 계시면 손을 확 놔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뒤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이 말씀 때문에 손을 놔버리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만져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회복시켜 주실 거야.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놓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사랑해야 잘 살지만, 이것 말고도 또 다른 하나의 부담감은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방식이 뭡니까? 내가 진짜 못났을 때, 내가 진짜 못 알아들었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은요, 자녀에게 사랑을 먼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녀의 가장 큰 특권은요, 부모가 있는 자녀는요, 가장 특권은 뭐냐면 자기를 책임지는 부모의 사랑을 한결같이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이게 되게 쉬울 때까지는 언제냐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나마 그래도 쉬워요. 왜냐면 그래도 내 말을 들으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는 배우자도 내 말을 안 들어, 아이도 내 말을 안 들어, 귀엽지도 않고 끔찍하고 정말 막 화가 나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또 갱년기가 또 시작되고 막 이러면 진짜로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나 자신을 자극하고 나를 접는 이런 일들이 허비하는 일 같아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는 일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가정을 지키는 일이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남들 보일 때는 다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는 우리 가정의 민낯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성희 시인의 부부라는 시를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성희 시인의 부부라는 시 읊어드리겠습니다. 또 당한 것이다. 아침밥을 먹다가 벌컥 화를 내며 남편이 나갔다. 전화도 없다. 그런데도 편하다. 이제 나도 50. 천천히 베란다로 나간다. 화분 앞에 쪼그려 앉는다. 아무 생각 없이 이파리를 보고 만지고 물을 준다. 아무 생각 없이 천천히 백화점도 돈다.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러 물 좋고 싱싱한 낙지 2 코다리 사서 저녁 준비를 하는데, 일찍 퇴근한 남편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코를 킁킁거리며 부엌으로 오더니 슈크림빵 한 봉지 내 앞에 들이민다.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 화도 웃음이 된다. 아이고 저 화상 하면서도. 이 시 너무 재밌지 않아요? 나중에 좀 오래 살다 보면 굳이 미안하다 얘기 안 하고 밥 먹어 이 한마디면 다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나가는 그 구두 이렇게 돌려놓는 거 하나로도 내 마음 전해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산다는 건 사실 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옥 교수는 이 시를 언급하면서 바닥을 친 느낌과 같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사랑하면 되게 달콤한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느끼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래서 바닥을 쳤다는 그 깊은 절망감 때문에 이제 다 끝내버리자, 종이 찢어버리자 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오늘 다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좀 배우면서 내가 다시 한번
사랑하자라고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적으세요. 거기 우리의 사랑은 자연스러운 사랑의 감정을 넘어서 노력과 훈련을 해야 하는 사랑이다. 뭘 해야 된다고요? 노력과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도 해야 되고요. 훈련은 뭐예요? 훈련의 목적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번 사랑해봅시다. 그래서 정말 의지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게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한번 해보고 그리고 한번 또 이야기해봅시다. 우리가 한번 몇 년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벌컥 화를 내는 일도 당해보더라도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본격적으로 5가지 사랑의 언어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5가지 사랑의 언어 뭐라고 그랬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이라고 했어요. 이 5가지 꼭 기억하시면서 한 가지씩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할 때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실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확 알아차릴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가정 부흥회를 통해서예요. 자, 가정 부흥회 옆에다 쓰세요. 부부싸움이 가정 부흥회입니다. 여러분, 가정 부흥회 하십니까? 가정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폭풍이 불면 바다가 뭐 막 뒤집히잖아요. 뭐 우리가 바다까지 안 가더라도요. 여기 천만 봐도, 그쵸? 여기 천만 봐도 막 비가 엄청 내리잖아요. 그러면 더러운 것들이 싹 내려가고요. 시간이 지나면 엄청 깨끗해집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통해서 가정부흥회를 하면 아이들이 울고 서로 붙잡고 하지 말라 그러고, 왜 아이는 항상 약자인 엄마한테, 만만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엄마 혹은 남편일 수도 있죠. 만만한 사람이 가서 엄마가 참어, 아빠가 참어. 맨날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왜 넌 맨날 나한테만 참으라고 하냐? 도대체 난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막 열받아가지고 사실 못 알아차리는데요. 그때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알게 돼요, 여러분. 가장 내가 마음 깊이 이렇게 뒀던 것이 올라올 때가 언제라고요? 가정 부흥회. 부부싸움 할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좀 열받고 화가 나고 그러긴 하는데요. 제가 거기다 썼잖아요. 좋지 못하게 하는 말을 찰떡같이 번역해서 알아듣자. 밑줄 찰떡같이 번역해서 알아들어야 돼요. 그거를 곧이곧대로 듣잖아요. 엄청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번역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랑의 언어를 번역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아프게 말할까? 여러분, 왜 그렇게 아프게 말할까요? 좋게 말해도 알아듣는데 그건 상대방이 미성숙해서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아직 아파서, 상처가 아물지 못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좀 아프지만 그 사람이 하는 그런 비난이 또는 비판이, 부정적인 메시지가 나 좀 사랑해줘 라는 그 간청하는 메시지라는 것으로 우리가 좀 그걸 번역해서 들으면 잘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때 말꼬리 붙잡고 안 싸우는 게 참 지혜잖아요. 자, 첫 번째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언어 첫 번째는 뭐냐? 인정하는 말입니다. 잠언 12장 25절 말씀에 보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는 말은 뭐냐면 상대방을 향하여서 하는 선한 말이에요. 근데 인정하는 말에 5가지가 있네요. 여기 앞에 보시면서 5가지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인정하는 말의 5가지는 첫 번째, 칭찬하는 말, 가로 열고 감사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배우자를 칭찬하십니까? 배우자가 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오래 살면 살수록 우리가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들, 사고를 겪었던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후회가 뭐냐면 아침에 갈 때 배웅할 걸, 사랑한다고 메시지 보낼 걸, 뭐 이런 아주 소소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일을 겪고 다 잃어버린 다음에 아쉬워할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기적은 뭐냐면 배우자가 나갔다가 돌아오는 게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이거든요. 아이가 칭찬받을 이유는 뭐냐면 갔다가 돌아오는 게 칭찬받을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는 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정하는 말이에요. 인정하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실은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존재라는 건 뭐죠?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못 벌어도, 그 사람이 조금 무뚝뚝해도, 그 사람이 내 성에 차지 않아도 그 존재, 그냥 네가 살아있음 자체로 감사하는 거, 그게 인정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격려하는 말. 격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내가 격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뭐라 그래도 나는 아니야, 당신은 이거 할 수 있어. 당신은 집에서 내가 보니까 당신 그 상사가 잘 못 본 것 같아. 여보, 그렇게 생각하지 말어. 이렇게 격려하는 거, 그 사람이 관심을 두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격려예요. 그 다음에 온유한 말은 뭡니까? 말투예요. 말투. 예, 말투로 온유하는 말. 저도 지금 배우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어서 굉장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나 또 잘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강의를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배우자님이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사실 그렇거든요. 너나 잘하지 라는 마음이 올라올까 봐 굉장히 저는 지금 어려운 거예요. 자, 보세요. 한번 시부모님 계시죠? 또 배우자님 계시죠? 제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정말 저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그러니까 저보다 더 힘든 분 계시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통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저는 지금 1분단을 못 쳐다보고 2분단과 3분단만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알아요. 제가 못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섯 번째는 뭡니까? 겸손한 말. 그래서 겸손한 말은 자기를 낮추는 말이 아니고요. 바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겸손한 말은.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앞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5가지 방법. 이거는 이제 그 5가지 사랑의 언어에도 나오지 않는 부분이에요. 거긴 너무나 이렇게 쉽게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보충을 하는데요. 칭찬을 어떻게 해주는 것이냐?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낸 노력과 과정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칭찬은요, 말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네가 한 그 결과가 아니고요, 과정에 대해서. 너도 잘해보려고 했을 텐데 네가 정말 그렇게 애쓴 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때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이제 핫케이크 가루를 가지고 케이크를 이렇게 1층, 2층, 3층을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똥손이지만 어렸을 때도 더 똥손인 거죠. 저는 정말 만들기 잘 못하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게 또 탔어요. 그래서 덜 탄 부분을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이제 드라마에서 본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박수를 막 치면서 야, 너 정말 잘했다, 애썼다 막 이러잖아요. 저희 부모님들은 드라마틱한 부모님이 아니라 초현실적인 부모님이었어요. 어떻게 그걸 이렇게 탁 들면서 야, 이거 다 타가지고 어떻게 먹냐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핫케이크를 할까요, 안 할까요? 못해요. 그래서 아니 여기 안 탄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5, 6학년 애가 돈이 뭐 어디 있어요? 뭐 용돈을 주시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핫케이크 가루 가지고 얼마나 애썼겠어요. 근데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다 탔네 이러니까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도 집에서도 핫케이크 할 때마다 그 옛날에 부모님께 조금 꾸중 들었던 거, 그러니까 드릴 수 있는 게 카드랑 핫케이크밖에 없는데 그때 되게 속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과정에 대해서는 보지 않으시고 이 탄 케이크만 보시니까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칭찬이라는 건 뭐예요? 네가 핫케이크를 태웠더라도 그걸 하기 위해서 네가 정말 애썼구나, 맛있게 먹을게, 고맙다, 이런 거. 두 번째는 뭡니까? 인정이에요. 인정은 뭐예요? 상대방을 높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누가? 내가 너를 높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배우자를 높이 평가해야지 밖에서 좀 사랑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배우자를 무시하는데 밖에서 사랑받기를 바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도 무시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가정에서 먼저 배우자를 인정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아니, 나도 인정을 안 해주는데 피도 안 섞인 다른 사람들이 나의 자녀나 배우자를 인정해 주는 게 맞냐는 거죠.
그래서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눈을 엄청 크게 떠야 됩니다. 그래서 인정해 주는 게 엄청 어렵거든요. 왜냐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을 높이 평가해 주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 격려하는 겁니다. 격려는 뭐냐면 그 사람이 다시 출근할 수 있도록 힘을 내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맨날 아내에게 나 회사 못 다닐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승질이 납니다. 아내들은. 당신 벌써 몇 번째야? 진짜. 아니 애가 학원 옮기는 걸 보니까 당신 딱 닮았어. 진득한 게 없어 사람이. 근데 이거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찰떡같이 번역해서 알아들으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나 회사 못 다니겠어. 이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그 오은영 박사님의 어떤 프로 보니까 그 프로에서 남편분이 뭐라고 했냐면 여보 나 이것 좀 사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아내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사달라는 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왜 짜증이 나냐면 돈도 남편이 다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내 맘대로 하나도 못하게 하면서 나한테 사달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늘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꼭 번역하셔야 돼요. 근데 오은영 박사님이 번역했는데 어떻게 번역했냐면 남편이 사달라고 했던 그 말은 진짜 사달라는 게 아니라 여보 나는 당신이랑 같이 오손도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사러 가면서 이야기도 하고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이걸 해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늘 제3자가 필요해요. 이게 안 돼. 정말 안 되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번역하려고 굉장히 애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내가 이런 뜻인 줄 알았냐고 하니까 못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두 가지 노력을 해야 돼요. 배우자는 우선 번역해서 알아듣는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 말을 못 꺼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당사자는요 그 말을 번역하지 않도록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냥 사줘 이게 아니라 너랑 여행 가고 싶어. 너랑 차 마시고 싶어. 근데 왜 남자들은 죄송합니다만 대체로 그래요. 통계학상으로 보면 60대가 넘으면 자꾸 아내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그 전에 누구랑 보내고 왜 자꾸 우리랑 보내려고 하는지.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아내랑 좋은 시간들을 좀 보내야지 아내가 놀아준다.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내들 제가 60대 이상을 보면요 다 같이 노는 거 엄청 싫어해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 집만의 문제는 아니더라. 그러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40대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부터 아이들 떠나면 누구만 남아요? 우리만 남아요. 그러니 큰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과 어떻게 같이 보낼지를. 그래서 우리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잘 지내고 싶어서. 네 번째는 뭐냐면 지지하는 거예요. 지지는 뭐예요? 지지! 이게 아니죠. 이 떼치 이런 쓱을 이게 아니죠. 지지는 뭐예요? 그 사람이 낸 의견이 서글프고 어설프고 말이 안 되더라도 찬성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우선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나중에 저한테 배우겠지만 언어를 할 때 블로킹, 막는 언어가 있고 언어가 흘러가게 하는 생명의 언어가 있는데요. 그 생명의 언어 중에 하나가 지지하는 거예요. 지지는 어떻게 하냐면 우선 찬성이에요. 여러분 배우자가 조금 어렸을 적에 환경이 조금 좀 열악했다.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좀 받지 못했다. 사실 다 그래요. 너와 내가 다 그래요. 그래도 내 상태보다 네가 더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무조건 지지부터 하셔야 돼요. 이 지지는 뭐예요? 반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 먼저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캠핑카 사야 될 것 같아. 캠핑카를 갑자기 사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나는 저기 산에 가야 될 것 같아. 자연의 사르리랐다 맨날 그런 프로 보더니 아니면 나는 저기 아프리카 한번 가보고 싶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우선 어떻게 해요? 저 시덥지도 않은 소리 한다. 아니면 모아둔 돈 있냐?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좋겠다. 재밌겠다. 이게 안 되죠, 우리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지한다는 건 뭐냐면 현실적으로 야 네가 캠핑카 살 수 있냐?
야, 네가 지금 뭐 차 그 한 대도 겨우 하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좋겠다. 재밌을 것 같아. 그래,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산다, 안 산다?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선은 그러니까 지지를 우선 하시고 나중에 다음 날이나 있다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 형편은 좀 아닌 것 같아. 진짜 원하면 한번 캠핑카를 우선 빌려보자.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 요리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예? 매운 김치 못 먹겠다고 버려버리자 하지 않고 우리 어떻게 해요? 씻어 먹든지 볶아 먹든지 하잖아요. 아까우니까. 예, 배우자 아까우니까. 참 어려운 강의예요. 재활용해서 잘 서로 간에 잘 지지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킹은 뭐냐면 안 돼. 돈이 어딨다고? 이게 블로킹 언어예요. 예. 그게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블로킹 언어고 그래 좋다. 좋은 생각이야. 맨날 뭐 먹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맨날 뭘 먹고 싶대. 그렇게 여기 식당인 줄 아나 봐. 네가 해봐 한번. 이게 아니고 그래 좋아. 그럼 안 해주면 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그래. 맛있겠다. 마치 제3자 이야기하듯. 예? 나보가라는 거야? 지금 싸우자는 거야?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래서 지지할 때는 굉장히 좋은 말투만 하면 돼요. 제가 참 신기한 게 강아지 키울 때요. 저도 강아지 오래 키웠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오래 키웠거든요. 강아지는요. 말투만 부드럽게 하면 이게 욕인지 뭔지를 못 알아들어요. 사실 이걸 적용하고 싶은데 또 적용이 어렵지만 지혜로운 자는 다 들을지어다. 말투를 좋게 하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예. 예. 코다리 오늘 저녁에 먹을까? 뭐야? 코다리 누가 하라는 거야? 웃으면서 좋게 말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놀러 갈까? 우리 해외여행 갈까? 좋은 생각이야. 속으로는 이제 막 그래도 말투를 좋게 하라는 거예요. 지지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감사는 뭡니까?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또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배우자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돈이 얼마가 됐든 많이 벌어오든 많이 못 벌어오든 상관없이 배우자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요. 이분이 일을 한다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애쓴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분이 선척적으로 다리를 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받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늘 내가 알던 문제도 이게 좀 마음이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진짜 솔직하게 말해봐. 당신은 내가 진짜 이렇게 불구여서 좀 불편하지? 좀 내가 이런 모습이 싫지?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잘 대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내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여보, 나는 진짜 당신의 그 저는 발도 사랑해. 그리고 당신의 마음도 사랑하고 당신의 숨결도 사랑하고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참 영어가 참 표현이 풍성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꼭 말을 해야 알아? 이거부터 가잖아요. 오늘도 무슨 일 있었는데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취조하거나 아니면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왜? 또 김 부장이 뭐라 했어?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기억하는 거예요. 아내가 나를 내가 이렇게 신체적 결함으로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내의 그 말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살리는 말이었다. 그래서 우리 아내들은 또 남편들은 여기 남편도 계시니까 남편들은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출근할 수 있는 말. 예. 나는 밖에서 그래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말. 예. 그래서 칭찬의 기술에 대해서 좀 배우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칭찬을 할 때 항상 매일 결코라는 식의 말을 사용하지 않아야 돼요. 여보 맛있어? 그러면 매일 뭐 맨날 맛있지 뭐. 항상 뭐 당신 해주는 건 맛있지. 이건 칭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맛있지? 그러면 정말 맛있다. 그 앞에 특별히 그 반찬을 넣어서 오늘 버섯볶음 진짜 맛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칭찬이라는 거예요. 야, 네가 해주는 거 맨날 맛있지. 뭘 맨날 물어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외모에 대한 칭찬은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할 게 없으면 또 외모도 괜찮습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사람이 좀 빈정상할 때 있잖아요. 내가 살찐 것 같은데 괜찮다 그러면 안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옷 안 사주려고 지금 괜찮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모에 대한 칭찬 좀 주의해라. 세 번째는 뭐냐면 똑같이 반복되는 칭찬은 피해라. 맨날 하는 레파토리가 똑같아. 그러면 칭찬을 칭찬으로 알아듣지 못한다. 그래서 말을 좀 바꿔줘야 된다. 네 번째, 칭찬은 말과 몸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칭찬하냐? 칭찬의 비율은 5. 꼭 기억하세요. 칭찬의 비율은 뭐라고요? 5. 꾸중, 비난, 좀 비판 이런 거는 1. 보완해야 되는 것은 1. 근데 우리는 사실 되게 반대로 하죠. 보완해야 되는 거 5개, 칭찬은 1개. 내 마음 알지? 내가 이렇게 말해서 우리 다 잘 자고 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루르 대학의 한스 베르너 비르호프 연구원이 최근에 발간한 상대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정식이라는 책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면 칭찬을 비판보다 5배의 비율로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칙을 기억하시면 비판하고 싶어도 칭찬부터 우선 막 매기고 그 다음에 비판한다. 아시겠어요? 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판하고 싶으면 칭찬부터 한 5가지. 적어도 3가지는 먹이고 1가지 한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칭찬해야 하는 방법 2번째는 뭐냐면 즉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나중에 해야지 까먹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즉시 하는 거예요. 3번째는 뭐냐면요. 직접적으로 칭찬하는 거고 직접적으로 칭찬하는 건 뭐예요? 그 당사자한테 가서 당신 오늘 진짜 멋있다. 이렇게 하는 거가 직접 하는 거죠. 간접은 뭐예요? 그 배우자의 부모님한테 하는 거죠. 들리라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냥 너무 멋지게 나셨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려워요. 그래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뭐 이렇게 하면 그게 배우자의 부모님을 안정시키는 말이고 또 그 자기 자녀를 좋게 말하면 그 부모님이 너무나 좋아하시잖아요. 이게 간접적으로 칭찬하는 방법인 거예요. 또 우리 모임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람 없는 데서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 그 사람 참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은 칭찬의 방법이다. 4번째는 온몸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바디 랭귀지를 사용해서 해라. 5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해라. 6번째, 외모보다는 성품을 칭찬해라. 왜냐하면 외모는 늙잖아요. 그러니까 성품을 칭찬해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기의 장점을 찾아 칭찬하는 거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보면 예를 들면 인정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여보, 그 옷 정말 당신한테 어울려요. 당신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요리를 잘하는 것 같아. 당신이 해준 음식 너무나 좋아. 당신 설거지 해줘서 너무 좋아해요. 고마워요. 여보, 이번 주에 화장실 청소 좀 해줄 수 있어요? 이런 게 인정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우자에게 좀 잘 못하는 게 명령할 때가 있어요. 화장실 청소 좀 해. 재활용 버렸어? 이렇게 하면 게리 체프만 박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명령하는 순간 너가 부모가 되고 배우자는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안 자라겠죠.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하지 말고 부탁을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배우자에게 자주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오늘 꼭 집에 가셔서 한번 천천히 혼자 한번 써보세요. 배우자 없을 때. 그리고 배우자가 들으면 좋아할 것 같은 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말 같은 거 여러분 배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배우셔야 되냐? 글을 쓰는 사람들은요, 좋은 책을 읽다가 좋은 글귀가 나오면 그거를 적어두거든요. 말도 똑같아요. 나는 말버릇이 없다. 말 습관이 좀 그렇다. 라는 분들은 적으세요. 그래서 좋은 말들은 암기하시고 적으셔서 꼭 사용하세요. 그러면 말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말로 하는 게 좀 서툴다 그러면 가족 가운데 이벤트가 있을 때 있잖아요. 생일이나 뭐 어떤 승진이나 뭐 여러 가지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편지나 카드를 쓰시는 것도 좋다. 제가 옛날에 동생한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게 말로 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청년과 청년이. 그래서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용돈 주면서 맨날 이렇게 엽서를 썼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동생이 이제 카드 좀 그만 써. 돈만 주던가. 이러는 거예요.
예, 내가 알아서 잘 신앙생활 할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됐구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돈만 이렇게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우면 엽서나 카드를 써라.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은 뭐냐면 관심을 기울이는 거고 생각하는 거고 눈 맞추는 거고 감정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러분, 완전한 집중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함께하는 시간은 완전한 집중이다. 여러분 그 식당에 가보시면 부부인지 불륜인지 아니면 커플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선 커플들은요 서로에 대한 관심을 계속 기울이면서 이야기하면서 먹죠. 부부나 오랜 그 커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밥만 먹고 빨리 일어나요. 한 10분, 15분이면 빨리 일어나고 다 먹었어? 일어나. 딱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먹기 위해 식당에 온 사람들처럼 하는 사람들은 함께하지만 그게 함께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맨날 집에 있는데요. 집에 있어도요. 서로 이야기 안 하는 부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같이 집에는 있지만 남편은 게임하고 있고 아내는 요리하고 있거나 TV 보고 있거나 이건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빠가 거실에 앉아서 2살짜리 아이랑 공 굴리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아빠가 함께하는 시간을 하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핸드폰 하지 않고 아이랑 눈 마주치면서 공놀이 같이 하는 게 함께하는 시간이지 공 주면 핸드폰 봤다가 공 한번 이렇게 굴려주고 이게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은 뭐예요? 집중을 굉장히 요한다.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갖추셔야 되는 능력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듣는 기술입니다. 듣는 기술. 첫 번째, 배우자와 이야기할 때는 내 눈을 그에게 고정한다. 그래서 내가 눈을 봐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를 봐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배우자의 말을 들으면서 동시에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지요? 이렇게 배우자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가 핸드폰 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면 이야기하다가 얘기 더 하고 싶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나 회사 옮겨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설거지 하다가도 잠깐 이렇게 멈추고 무슨 일 있어? 하고 이제 설거지 좀 이따 하고 좀 이런 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배우지 않을 때는요. 내가 한 일을 끝까지 한 다음에 얘기를 듣고 싶은 욕망을 꺾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꺾는 거예요. 접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듣는 기술은 동시에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네 번째는 뭡니까? 신체 언어를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신체 언어. 신체 언어가 뭡니까? 비언어적 메시지거든요. 자, 이 사람이 나를 볼 때 웃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퇴근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미소를 지으셔야 되고 퇴근했는데 막 찌푸린 표정 막 하고 그러면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요. 저희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늘 그냥 무표정이거나 아니면 웃는 상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항상 인상이 찡그리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그쪽을 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밖에서 돌아왔을 때 내 표정이 어떤지. 그리고 눈은요, 눈을 이야기할 때 눈을 마주치면, 이렇게 눈을 마주 보면 관심과 호기심이 있다라는 걸 뜻하고요. 눈을 보지 않는 건 부끄럽거나 거짓말하거나 너랑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거나 그러면 눈 안 마주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저 한번 보세요. 배우자가 돌아왔는데 팔짱 끼고 이렇게 입구에서 있어요. 왔어? 그래서 팔짱 끼는 거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냐면 방어하는 거예요. 공격하게만 해봐라.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거리두기, 나 만지지 마.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습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말씀을 들을 때 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존재만으로도 너무나 이렇게 말하는 분이 편하게 말하게 해주시는 분이 있는 반면 제가 사역하면서 어떤 분은요 말을 들을 때마다 이런 분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권사님을 찾아가서 그랬어요. 권사님 이게 습관인 것 같아요. 이거는 좋지 않으니 이걸로 바꾸시기를 좀. 그래서 제가 한 3번만 말할 테니까 권사님도 생각하고 이걸로 바꾸라고. 근데 이게 안 돼. 잘 이렇게 평생 살아가지고 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자기는 아무리 아멘 이래도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야.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계속 눈 감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방어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그 행동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누군가 배우자가 왔는데 왔어 막 이렇게 하는 집. 장영란이 그런다고 했나? 그런 집 가고 싶잖아요, 여러분. 온 가족이 와서 여보 왔어? 뭐 이러면은 왜 이래? 오늘 뭐 돈 달라는 거야? 뭐 사야 돼? 나가야 돼? 오늘?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면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손 양쪽 손 흔드세요. 예, 얼굴 웃으면서 왔어요. 왜 이래 오늘? 그랬더니 오늘 교회에서 좋은 거 배웠어 하세요. 알겠죠? 교회에서 좋은 거 배웠어. 오래 가지는 않을 거야. 그죠? 그래도 한번 손 흔드세요. 근데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데 봐봐요. 손가락 튕기고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만지면서 여러분 어때요? 무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경멸하는 거예요. 아니 얘기해 듣고 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메시지를 들을 때는 이 신체적 언어도 잘 사용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또 많은 게 있지만 하나만 기억하세요. 말할 때요.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요. 똑바로 앉아서 듣지만 예를 들면 상대가 이야기할 때 식탁에서 이야기할 때 뒤로 이렇게 멀찌감치 이렇게 밀려나서 얘기 듣는 사람과 가까이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얘기를 더 하고 싶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얘기 그만하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을 때는 꼭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대방을 향해서 몸이 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이야기를 한다면 상대방이 사용하는 제스처를 같이 해주면 되게 안정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 같이 나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다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진짜 중요한 거를 여러분 무상으로 배우시는 겁니다. 5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가로막지 않는 거예요. 그거 됐고 그 다음 이야기 뭐야?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예요. 숙제는 뭐냐면 함께하고 싶은 활동을 여러분들 제가 5가지 적어오라고 했는데 한 2가지만 알아와 보세요. 이 함께하고 싶은 활동은 뭐냐면 우리 둘이 같이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해 오라는 거예요. 자, 3번째 가겠습니다. 3번째는 사랑입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네, 선물은 뭐냐? 기념일, 꽃, 액세서리, 전자기기. 선물의 핵심은 뭐냐면요. 상대방을 생각했다라는 상징입니다. 상대방을 생각했다라는 상징. 그러니까 사랑의 언어가 다 그렇지만 선물도 누구를 생각하고 줘야 돼요? 상대방을 향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주는 게 그 사람이 꼭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값이 얼마나 되느냐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이 좋아할 선물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의 원칙은 뭐냐면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받고 기뻐하는 걸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이에게 받은 선물 중에 기억에 남는 건 뭐가 있으신지, 그리고 선물을 줄 때 여러분들은 만드는 편인지 사는 편인지, 여러분은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줬던 선물들 중에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선물은요, 사랑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생일 아니어도 여러분 가끔 선물하세요. 5,000원, 뭐 10,000원 이런 거 괜찮은 거 많잖아요. 남자라고 한다면 자동 넥타이 한 6,000원이면 사요. 아내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정도면 스카프 그냥 봄에 기분 전환할 거 이런 거 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아이 것만 사지 마시고 배우자를 위해서 사랑을 좀 나타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보 오늘 이제 봄이 왔나 봐. 당신 생각해서 쭈꾸미 사왔잖아. 많이 먹어. 말이라도 당신 3개 먹고 너는 2개 먹어. 그러면 이제 아이가 왜 나는 2개 먹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남편은 내가 줘야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너는 3개 먹어. 여보 성장기인데 이게 쭈꾸미가 얼마나 몸에 좋은. 당신은 밖에서 많이 먹었잖아. 하나만 먹어. 이렇게가 아니고요. 아시겠죠? 늘 배우자의 편은 배우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자녀들이 건강하게 큽니다. 둘은 한 편이구나. 이런 메시지가 있어야지 자녀들이 안정감을 누려요. 엄마는 나를 제일 좋아해. 아빠는 나를 제일 좋아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면 삼각관계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 네 번째는 이제 봉사입니다. 봉사. 네. 네. 감사합니다. 봉사예요. 봉사는 뭐냐면 배우자가 원하는 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도와줌으로써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이 봉사는. 제가 이렇게 강의나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집을 노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을 노출하는 거를 조금 용서해 주세요. 저의 첫 번째 언어는 사랑의 언어는 봉사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제가 신경질을 부리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봉사라는 걸 깨달은 다음에는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사역하고 아니면 학교에서 있다가 집에 오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봉사였는데 그 봉사 중에서도 카테고리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현관에 신발이 잘 정리되어 있는가? 죄송합니다. 주방에 설거지가 잘 되어 있는가? 옷이 바닥에 뒹굴러져 있지 않는가? 식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근데 저의 사랑의 언어는 이런 거예요. 근데 배우자는 그런 언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저는 신발이 왜 이래? 옷이 왜 여기 있어? 이게 이제 인사하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갔다 와서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밥을 해야 돼. 내가 오면 집에 왔으면 좀 먼저 좀 해놓지. 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 관계가 쉽겠냐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언어를 알면 내가 배고프면 사실 누가 밥을 해야 돼요? 배고픈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기 전에 그 전날에 해야 되는데 사랑의 언어를 알지 못할 때는 이 지혜가 없으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보다 30분 일찍 왔으면 밥이라도 좀 해놓지. 밥통 한번 열어보지. 어떻게 그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어. 이거예요. 그런데 저의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는 뭐냐면 함께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언제 와? 이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뭘 기대해요? 언제 와? 이 말은 밥을 해놨다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집에 가면 밥이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럼 뭐 한 거야? 그러면 너 오기 기다렸지. 기다려서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이게 뭔지 아시겠죠? 이게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좋은 게 배우자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그냥 같이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집중해서 같이 이야기 들어주고 눈 마주쳐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의 사랑의 언어는 뭐예요? 봉사니까 저를 사랑한다면 뭘 해줘야 돼요? 봉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결혼하기 전에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모르고 이제 결혼했으니 어쩌겠어요. 그래서 그걸 안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손에 물집이 잡히고 이렇게 참 애를 쓰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의 언어가 봉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럼 저의 사랑의 방식은 뭐예요? 저 사람이 배우자가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함께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밥을 다 먹었어요. 그럼 저는 뭐냐면 빨리 치우고 쉬어야지 이거잖아요. 예? 이걸 해치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는 뭐예요? 이제 밥을 다 먹었으니 아내가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주겠군. 그러니까 여기 앉아봐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자꾸 앉아보라고 그래? 이거 치운 다음에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이렇게 이제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이를 잘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사랑의 언어 5번째는 스킨십입니다. 스킨십은 포옹, 접촉이라고 표현했어요. 접촉은 뭡니까? 육체와 육체가 부딪히는 거. 그 다음에 뽀뽀, 스킨십. 아이가 가끔 이제 사춘기가 되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엄마 아빠는 뽀뽀해? 그러니까 드라마를 많이 본 거죠. 애들이 이제 영화라. 그래서 해. 진짜? 어린이 때는 그러다가 사춘기 때는 어떻게 합니까? 더러워 이러면서 뭘 보는 거야? 뭘 상징하는 거지? 상상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죠. 스킨십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서로의 몸을 내 것이라고 내 거야 내 거니까 뭐 건들지 마라고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그 신체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스킨십은 뭐예요? 손을 잡는 것도 스킨십이고 가볍게 포옹해 주는 것도 뽀뽀해 주는 것도 또 성관계를 갖는 것도 사랑을 전달하는 수단이다. 그럼 반대로 스킨십을 하지 않는다면 관계를 형성하거나 파괴하거나 사랑하거나 미화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 왜냐면요. 이 스킨십은요. 드러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스킨십을 통해서만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다음번에 하겠지만 아이들에게도 스킨십이 어떤 의미를 줍니까? 아이의 성장에, 건강한 육체의 발달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데도 굉장히 도움을 준다. 특별히 배우자에게 스킨십은 어떤 의미를 주냐면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왜? 사랑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악수를 하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스킨십이 아무리 좋고 중요하더라도 이 스킨십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강요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 내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이야. 그러니까 해야지, 해줘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좋으면 너도 좋겠지 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은 상대방에게 무례하거나 폭력적으로 변할 때가 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배우자의 몸이 아무리 성경에서 서로가 서로의 몸을 주관하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내어줘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내 몸이 소중한 것처럼 상대방의 몸에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가끔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뭐냐면 실컷 두들겨 맞은 사람이 성관계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할 때 강제로 이제 우리 싸웠는데 싸우고 화해하는 방식을 마지막을 성관계로 풀려고 할 때 이게 몸에 상처를 남기는 행위일 뿐 아니라 마음에도 상처를 남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심리학자들이나 상담학자들은 왜 이렇게 남자들이 행동을 하냐라고 하냐면 이렇게 싸우는 행위가 굉장히 격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도망가거나 아내가 나에게 마음을 완전히 풀지 않았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뚜렷한 어떤 스킨십을 통하여서 자기의 마음에 괜찮겠지? 아무 일 없겠지? 원래대로 이제 원상복귀한 거겠지? 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것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조금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걸 좀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배우자가 좋아하는 스킨십을 해야 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좋아하는 스킨십이 뭔지를 물어보고 그 방식을 표현해야지 사랑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게는 누구나 성적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이 성적 욕구가 다 스킨십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리적 현상과 사랑의 언어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차이를 우리 배우자가 스킨십인지 아니면 생리적 욕구인지를 어떻게 아냐? 성관계 외에도 평상시에 내 손을 잡고 만지작거리고 여기를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계속 만지고 이러면 저 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어떤 시기에만 이렇게 만진다 그러면 그건 욕구구나 이 정도로 분간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게요. 여자들은요.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라고 하더라도 늘 감정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화가 나면 스킨십이 하기 싫어져요. 스킨십을 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배우자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지 몸이 열린다. 그래서 여자들은 마음이 열려야 몸이 열리고 남자들은 몸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 이 순서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옛날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을 텐데 지금 이제 결혼 생활하신 지 오래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분들에게만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스킨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스킨십을 무기 삼아서 배우자를 괴롭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래하듯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 나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 한 번씩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중요한데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문화가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자란 여자들은 성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가정 안에서 잘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표현하면 이것이 굉장히 조금 밝히는 여자 같고 그리고 굉장히 어색해요. 이런 시대적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누리라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이것을 좋아해도 될까? 내가 이것을 먼저 말해도 될까?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문화적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부간의 모든 것은 선한 것이니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자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을 느껴야만 결혼 생활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어떻게 느낄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나의 사랑의 언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첫 번째, 여러분이 배우자에게 어떤 말이나 행동을 겪게 되면 기분이 엄청 상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듣게 되는 말이나 어떤 행동이 너무 싫어. 그게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배우자에게 자주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실은 잔소리처럼 여겼던 그것이 나의 사랑의 언어일 확률이 높다. 세 번째, 내가 배우자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지를 생각하면 그게 나의 사랑의 언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의 사랑의 언어는 결혼 초에 사랑의 언어는 봉사가 첫 번째였고 막상막하로 두 번째가 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피곤한 여자예요. 근데 제가 연애할 때 어떻게 했냐면 남편에게 만날 때마다 저는 남편에게 꽃을 선물했어요. 제가 꽃을 좋아하는 여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물 받고 싶다라는 것을 저도 모르게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남편이 이제 꽃을 받아서 이제 학교를 가잖아요. 기숙사를 가면 남학생들이 뭐야, 야, 이상한 거 아니냐 이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자각하게 되고 꽃 안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도 좋아하지 않는 꽃을 왜 남편에게 줬을까? 그거는 이제 선물이 제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 남편에게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뭘 요구했냐면 당신은 나와 사귀는 동안 나를 만날 때마다 엽서를 써주세요. 그랬어요. 엽서를 2년간을 썼어요. 한 박스가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그걸로 저는 뭘 받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받고자 했던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지가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랑의 언어 5가지 우리 한번 다시 복습하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뭡니까?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봉사, 선물, 스킨십 이 5가지입니다.